매일 드시는 생선들이 사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그 생선 정말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생선이라고 다 같은 생선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서서히 부담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생선들 중에 신장에 독이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생선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이 신장에 문제가 되는 건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트륨과 퓨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퓨린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요산이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신장 건강과 직결된 성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퓨린을 분해하고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요산이 훨씬 빠르게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신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즐겨 먹는 생선 반찬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선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들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린 생선, 염장 생선입니다. 자반고등어, 보리굴비처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생선들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자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20g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데 자반고등어 100g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고등어의 무려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운 거예요.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은 고스란히 신장의 부담으로 쌓이게 되죠. 짭조름한 맛이 밥도둑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 버거운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건어물류입니다. 멸치 볶음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 전문가들은 칼륨과 인이 많은 멸치, 마른 오징어 등 말린 식품은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 칼륨, 인이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인 함량까지 높습니다. 인이 몸에 과하게 쌓이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 북어포, 황태포도 같은 이유로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참치캔입니다. 참치캔은 편리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참치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과 식품 라벨에 표시된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성분인데 이게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성분이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참치캔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대형 심해 어류입니다. 횟집에서 즐겨 드시는 참치, 황새치가 대표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황새치 같은 새치류에는 100g당 평균 0.52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틸수은은 몸속에 쌓이는 성질이 있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클수록 먹이사슬 위에 있을수록 수은이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소형 어류 위
위주로 바꾸시는 게 신장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에 대한 오해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신장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건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생선을 먹으란 말이야? 신장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처럼 지방이 적고 퓨린 함량이 낮은 생선들이에요. 흰살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식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여기에 DHA 성분이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기억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메가3 성분은 무릎이나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훨씬 적어서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구성에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선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동태입니다. 동태는 퓨린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게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동태의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줘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부담 관리 측면에서 동태찌개에 두부 한 모 넣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꽤 고마운 조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자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인데요. 가자미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잖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금기를 미역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미 구이 옆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신장을 생각한다면 참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고등어나 꽁치보다 퓨린 함량이 낮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오메가3 지방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연어구이에 브로콜리 한 줌,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태 두부 맑은 찌개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무 100g을 다박다박 썰어주세요. 물을 먼저 넣고 끓이는 게 포인트인데 무에서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동태 한 토막 약 150g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동태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 반모 약 150g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찌개를 끓이는 동안 부서지기 쉬우니까 한 입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한 작은술, 대파 반대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맑은 동태국이 완성됩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추시는 게 핵심입니다. 퓨린이 낮은 동태가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이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이 동태는 원산지가 정말 중요한 생선인데요.
찬 바다에서 잡힌 동태는 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쌓이고 살이 단단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동해에서는 잡히는 양이 적기도 하고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먹어본 결과 그 중에서 최고로 비슷하고 맛도 영양으로 따졌을 때도 좋은 걸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산이지만 가격 측면이나 성분 측면이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사 먹은 동태를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살이 차고 풍부함을 느끼실 거예요. 신장 건강 챙기시려는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사생선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겁던 느낌이 줄고 식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면서 일상에서 움직임이 늘고 전보다 덜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선은 하루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몇 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미역국 한 그릇, 브로콜리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만 6천 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맛있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 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 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 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 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입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에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수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한 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한 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